그런데 혼자 있는데 누구랑 그 오디션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리딩을 누구랑 해야 되는데 그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제 텔레피시에 내가 제 모습을 먼저 찍고 그 리딩하는 모습을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다른 대사를 찍고 왜냐면 이거 공식 오디션이니까 이제 제 영화를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배우를 찾고 그걸 가지고 혼자서 연습하다가 이걸 딱 그 캐릭터에서 벗어나서 즉흥적으로 나한테 내가 질문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탄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내가 나한테 뭘 할까 하면서 지금 나의 솔직한 심정을 그냥 털어낼 수 있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내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그냥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영화 평론가면 제가 저를 봤을 때 에이 그런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화나지 않아 하는 게 그거를 비꼬이기 위해서 제가 저를 디스를 하면서 그 캐릭터를 조금 더 시니컬하게 만들게 했었던 거죠. 그 자체를. 예. 근데 이런 포맷이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진짜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실 브이로그라는 형식이 굉장히 대중적이긴 하지만 이런 영화에서는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데 그런 형식에 태호 배우님만의 재치나 위트를 좀 더해서 그리고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제 알터이고 이제 과거를 끝내 졸업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기사나 재치를 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고를 때 제가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연기 학교 다니면 시나리오 분석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분석을 1, 2, 3막으로 이제 단순 분할을 시키거든요. 그랬으면 제가 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거의 에세이 형태로 된 영화니까 그래도 1, 2, 3막으로 분석하려면 뭘로 할까? 그거를 구체화, 장소 이동으로 할까? 상징성으로 할까? 아니면 제가 맨날 고민하는 제 새 언어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할까? 결국은 그래서 언어를 선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영화는 그 당시에는 그냥 현재의 내 모습을 표현하는 거고 보고는 두려움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림적인 장치는 그림자 그러니까 제가 제 그림자랑 대화하고 그리고 도비말을 얘기하고 그리고 과거의 인물로서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추상화시키면서 상징적으로 압축시켜서 1, 2, 3화를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만 찍고 그냥 개인 소장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 영화를 개인 소장을 했는데 이제 좋게도 제가 편집하고 만약에 배우자가 없었다면 옛날 배우사 식구들도 이 영화 못 보게 했을 거고 그쵸? 그렇게 한번 보여주라 해서 보여주게 됐고 이렇게까지 이제 한국에서 또 마무리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를 마주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런 건데 제가 그냥 솔직히 그 마지막 씬 찍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대사를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한참 바쁠 때 다시 일상에 돌아왔으니까 모든 제 상황과 제 오감이 억압되는 찬란의 상황이 아니니까 창조가 뭐가 나올지가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바쁘게 지내니까 그냥 혼자 산에 갔다 와서 너무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상관없는 장면으로 찍으면 되는데 이제 제 본 모습, 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금 그래도 정말로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고마운 마음 그거를 내가 나한테 표현을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거죠. 네. 뭔가 근데 태우 배우님이 이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곳에서도 꾸준히 그냥 본인의 일상을 담아내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인스타를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산 아니면 돌 쌓는 것과 같은 취미들 계속해서 봤었는데 한 가지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재밌었던 점은 3년 전에 팬데믹 시기 때는 그 시절이 너무 힘들고 싫었는데 막상 지금 되돌아보니까 뭔가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뭔가 또 지금의 나름의 멜랑콜리가 조금 향수병이 오는 것 같아서 뭔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는 유태호 배우님이 그 알터 이고를 졸업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 자신, 과거의 자신을 졸업해가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때 3년 전에 한국 들어온 지 3년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막 팬데믹이 이제 시작되고 그래서 한국 가서 맞아요. 그때 격리했었어요. 저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제가 한번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코로나 걸리고 정말 고생했어요. 호흡기 알고 17일 동안 병원이었었는데 이제 일부러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뭐 지나간 시간이고 이렇게 뒤돌아 이렇게 할아버지는 하시니까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폐렴이 걸렸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계속 바로 연애대전이라는 작품을 촬영해야 됐었고 패스라이스라는 영화를 마무리 촬영을 한국에서도 해야 됐었는데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냥 태어난 척하면서 혼자서 건강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조사도 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 심지어 숨을 쉴 수 있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호흡기를 달고 여기다가 그 손가락에다가 그 심장박동 뛰는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산소과도 다시 나와요.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폐가 얼마나 많은 산소를 소화시키는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면 무조건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도 벌써 오래됐고 그리고 거의 일상이 돌아왔고 그 일상에서 우리가 막 그냥 또 뭐 복잡한 일들이 다 많잖아요. 일상에서 짜증나는 일도 많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뭐가 소중한지도 좀 까먹게 되고 그렇죠. 그래 뭐 알아야 되는 그런데 참 그런 고민을 하게 그런 생각을 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 순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고마워해야 되겠구나. 네. 우리가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분위기를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되자면 죽음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태영님과 저랑 둘 다 독일 출생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독일어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ich habe im Film in der Sache die Haferflocken oder auch Schweinehaxen wie du deutsches Kochs gesehen. Und ich habe mich gefragt, weil ich fühle mich manchmal sehr einsam hier vorher und ich möchte manchmal wieder auch nach Deutschland zurückkehren. Ob du auch so empfindest. 다시 전에 물어본 질문은 제가 한국에도 살면서 독일에 대한 향수병이 많이 생기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Ich bin 19. 정말 마음까지 진짜 짜증나서 in meiner Einsamkeit oder auch
eigenen Identität, als Künstler oder als Künstler. Man weiß ich, dass jedes Jahr überwunden habe ich gemerkt, dass diese Emotionen, die wir empfinden, dass es ein Privileg ist, was wir benutzen können, um uns auszudrücken, was wir das haben. Und dass das auch im Nachhinein, also in den jüngeren Alter, das als vielleicht als eine richtige Emotion, als ein Ventilator, als Katalysator dienen, um halt aus einer Aggression etwas zu kreieren, aber später aus Einfachheit, aus dem Leben, das andere Schwierigkeiten, aber man es so ausprobiert hat, dass es andere Schwierigkeiten. Ja. Und dann wird es später wird es einfach war. So habe ich es ehrlich gesagt nicht gefunden.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외로워했었고 고독함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 반항심에서 많은 표현도 하고 싶었었고 그때 어린 나이에 글 쓰기도 했고 시 쓰기도 하고 제 크게 좀 아쉬운 생각을 하고 그다음 어린이로 쓰기를 좀 했어요. 10대로 넘어오니까 그런 외모나 그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티스트로서 습관이라는 걸 해야 돼요. 누구나 우리만큼 그 정체성의 혼란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힘들게 느낄 수가 없어서 숨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이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무의식적으로 저도 제 음악을 또 하나 좀 재밌는 디테일이었는데 영화 후반부쯤에 등장하는 악기가 하나가 있어요. 기계이기도 하죠. 사실 저는 프로듀서로서 바로 알아챘는데 포켓 오퍼레이터라는 이제 기계가 있어요. 그 태호 배우님이 영화에서 음악을 만드신 작은 장난감 같은 기계인데 태호 배우님이 원래 평소에도 음악을 많이 뭔가 공개를 하시고 그런 음악들을 만드셨는데 혹시 음악을 취미로 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 음악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만약에 배우를 안 했었다면 아마도 음악을 좀 더 직업적으로 하고 싶었던 로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단 한동안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일로서 아니면 다른 취미로서 그게 표현이 안 돼가지고 답답할 때 한 번씩 뭔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되거나 악기를 적게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곡이 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음악가가 가져야 하는 태도인 것 같은데 아까 대기실에서도 짧게 이 부분에서도 대화를 나눴었는데 저도 음악가이지만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해서 뭔가 오히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창작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점은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 격리를 했을 때 사실 배우랑 음악가랑 특성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배우는 나가서 좀 인터랙션도 해야 되고 그 음악가는 이제 작업실 아니면 집에서 그냥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점들도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배우님이 자가격리를 했을 때 음악가라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든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찍을 때요? 그냥 자가격리나 이 코로나 시기 때.
사실 글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잘 놀고 잘 나가지도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일할 때만 집중해서 딱 나가서 감독님과 제 신 파트너, 같이 동료 배우랑 소통하면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사람 입장에서 어떤 직업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 보일 수 있죠. 왜냐면 제가 보는 음악가들은 다 너무나 무대에서 관객들이랑 그리고 밴드랑 활동하면서 훨씬 더 배우들보다 사람들이랑 섞이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항상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기술과 SNS 플랫폼 때문에 음악가의 정체성이 그만큼 또 변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네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네요. 예. 공연이라는 부분을 맞아요. 예. 그 공연이라는 게 네. 그리고 배우 입장에서도 원래는 이제 이 영화라는 매체가 없었다면 원래 무대에서만 쓰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글쎄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음악으로 뭘 했었다면 물론 집중하면서 뭐 한 발 키면서 클릭하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다음 발은 녹음하고 클릭하고 편집하고 그렇죠. 이렇게 트랙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혼자서 노래 부르고 혼자서 다 뭐 오케스트레이션을 만들고 그걸 이제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제 본 모습이 스토리텔러인가 봐요.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떤 멋진 한밤에 극장을 빌려서 어떤 이상한 행위 가지고 기승전결을 만들면서 뭐 뮤지컬은 아니지만은 어떤 뮤직 시애터 같은 개념으로 뭐 그런 공연들도 독일에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스탠딩 코미디 이렇게 송 앤 댄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텔링 징계 안에서 그런 음악들을 공연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직업이라기보다 스토리텔링은 저한테 항상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태원님이 생각하는 멜랑콜리의 정의가 뭔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짧게 정리하자면 저는 슬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슬픔 아름다움. 슬픔의 아름다움이라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슬픔의 슬픔의 일반적으로 제가 그게 몰랐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늘 좀 멜랑콜리하다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 감정이 좀 처져 있을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좀 많이 힘들어서 항상 감정이 여기 밑에 있는데 멜랑콜리 하면 오늘은 좀 기분 좋다는 정도의 감수성이었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쓰는 감정이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외였어요. 너무 좋은데 멜랑콜리가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가끔씩 너무 꿀꿀하니까 패러디나 무슨 그런 식으로 쓰니까 가끔씩 웃기다 식으로 가끔씩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 제가 14살, 15살 그러니까 사춘기 딱 넘겼을 때 처음으로 좀 혼자서 독일에 있다가 갑자기 동양 쪽에서 넘어오는 영화들을 보게 됐었기 때문에 특별히 왕가위 감독님의 영화들 중령 3님이 94년도에 개봉했으니까 95년도에 독일 튀에서 봤거든요. 좀 저의 이런 거였었구나.
제가 느꼈던 건 이런 거였었구나. 단지 보면서 느껴지니까 나 혼자만으로서 이거를 느낀 거 아니었었구나라는 그런 외로움의 해소 요소를 처음으로 발견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연기자 인생과 영화 그리고 활동 안에서 그리고 쉽지 않아도 그런 거 조금씩 항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멋집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멋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러니까 자라온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재미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독일은 뭔가 날씨도 항상 좀 흐린 편이고 거기서는 흐린 날씨가 딱히 슬픈 날씨라고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고선 뭔가 독일의 날씨가 뭔가 멜랑콜리하다, 좀 우중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제 슬슬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좀 더 배우님의 영화를 만든 소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냥 만들고 나서 그래도 참 고맙게 느껴지는 게 후반 작업 후원을 받고 나서 좀 그래도 최대한 좋은 때가를 빼서 편집해서 글로 쓰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 어떤 에세이 형태의 나만의 에세이 집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활동해가면서 뒤돌아보면서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라는 좋은 기록인 것 같고요. 노래 가사에서도 Archive of My Dreams가 네. 나오니까 네. 확실히 맞아요. 추억들을 기록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렇게 주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 한 거고.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가끔씩 배우자랑 같이 언제 또 한번 너겐 뉴욕을 만들어야 되나? 어디 시리즈. 시리즈는 아니지만 그 타이틀을 가지고 또 록을 만든다는 게 어디 가서 뭔가 한동안 혼자서 또 작업하러 다니면 그냥 또 가서 뭐 일상을 기록하고 하다 보면 또 뭔가 나올지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 느낄 때 뭘 할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계속 그 뒤에서 뭔가 누군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전에 음악을 만들 때의 생각이 여기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음악을 만들 때 좀 부담감을 덜고 여유롭게 하시는 게 이 영화도 조금 다른 무게감이 좀 더 짙은 영화들에 비해 확실히 여유롭게 하신 느낌이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인티메이트,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관객분들 질문을 몇 가지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바로 앞에 분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마이크를 질문 그냥 하시죠. 여기서 그냥 부모님 혼자 호텔에서 외롭고 많이 무섭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셔서 만드셨던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부모님이 죽음의 공포를 언제 인식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혹시 질문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 호텔에 혼자 갇혀 있었을 때 두려움과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때 처음 기록한 영화인데
그런데 이 외에 처음으로 제가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때가 언제였지? 사실 그 질문 안에서 제가 답했었던 것들 중에 자기 해석을 넣어서 그거를 팩트로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딱 한 개가 있어요. 전 이런 게 되게 예민해요. 왜냐면 전 죽음의 공포보다는 상황이 몰라서 저는 되게 두려웠었고 외로웠었고 고독했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죽음의 공포는 특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죽음의 공포는 제가 그런데 대신에 이제 좀 다르게 대답해드리자면 죽음이라는 요소를 갖고 제가 17살 때부터 계속 인식을 하고 살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15살 때부터 살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뒤돌아 생각해보면. 왜냐? 좀 개인적인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 제가 13살, 14살 때 사춘기 때 제가 독일 시골에서 살았는데 작년에 뉴스 보셨을 때 독일 시골에서 엄청난 폭포, 이제 홍수들이 있었죠. 플러드가 있었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막 고생하고 그랬었던 거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런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2년 연달아 우리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고 그리고 집안에 너무 두 번째 폭포가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파산 신고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조그만 호텔 장사를 하셨는데 90몇 년도에 독일 축구의 전성기였었으니까 한국 선수들이 많이 와서 우리 호텔에 묵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한국 선수분들이랑 같이 가깝게 지내니까 최초로 그 무슨 축구협회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따면서 해외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었던 거예요, 엄마랑 동생이랑. 그 와중에 이제 94년도 겨울에 이제 두 번째 홍수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와 계시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물이 막 올라오는 내일 좀 더 올라오는데 제가 우리의 주차장을 벽돌로 싸면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물이 들어오고 우리의 보일러실을 완전히 다 이제 고정해드리고 그래서 혼자서 땅을 치면서 보일러실 문을 그냥 막아버리지 왜 그 큰 주차장 문을 내가 막아버리려고 해서 4살짜리 저희가 막 혼자서 막 콜라에 빠지고 막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탔을 때 겨울옷을 입고 일어났는데 히터가 안 들어와서 제 안개를 보면서 이제 아침에 깨고 그리고 2층 집인데 1층에 거의 2층까지 들어오는 물에 파도 이제 찰락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선진국에서 내 인생에서 내가 무슨 기획을 짜도 이 자연 안에서 이 대자연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부터 인생이 엄청 허무하구나라는 거를 알고 지내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제 소리를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죽음의 경험. 그러면 다음 질문을 받아볼까요? 저기 앞에 파란 옷 입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이랑 아이패드로만 사진을 이제 브이로그를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혼자서 촬영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혼자서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네, 참고로 제가 태블릿 PC는 삼성 쓰고요. 핸드폰은 다 삼성 갤럭시를 쓰고 아이패드이 아니에요. 네. 중요한 TMI인데
꽤 중요해요. 네,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 만큼인데 혼자서 뭔가 제 일상을 재밌게 보내려고 이게 좀 흔히 좀 이제 혼자서 좀 지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랄 이제 혼자서 술 먹고 술 취하기도 하고 원래 술도 안 먹는 사람인데 잘 뭐 혼자서 뭐 노출하면서 뭐 춤도 추고 뭐 막 진짜 많은 거를 제가 제 모습을 찍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베를린의 천사의 시에서 영감 받았던 비주얼을 하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배 위에서 서 있고 어떤 목선 위에서 서 있으면서 내려다보는 거. 그 장면을 제가 찍으려고 그 실루엣을 만들려고 제가 이제 햇빛이 어디서 뜨고 어디서 내려가고 안트웨페 그 당시에 어떤 고층 건물에 몰래 올라가서 제가 찍을까 그런 고민까지 하면서 pandemic 때는 경찰들이 많이 다녀서 제가 그걸 몰래 못했어요. 몰래 그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호텔 옥상에서 그걸 했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시간 경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타임랩스로 찍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고 거기 삼각대 그 구석에다가 해놓고 이렇게 보고 저기 서 있고 한 2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햇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찍으려고. 근데 저 맞은편에 호텔 맞은편에 집에 어떤 분이 경찰을 불렀나 봐요. 시커먼 옷을 입고 저기 2시간 동안 옥상에 서 있어서 바닥을 쳐다보는 누구가 계시는데 그래서 한번 찍으려다가 그래서 2시간 뒤에 경찰과 호텔 임원들이 올라와서 저를 막 잡고 여기서 뭘 하냐 이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회했죠. 영화 찍고 있고 뭐 이미 그 호텔 스태프분들 몇 명 알더라고요. 제가 계속 호텔에 다니면서 찍고 다니니까. 그래서 결국엔 근데 그 타임랩스 장면도 편집실을 보니까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리얼타임을 그냥 한 장면 그거 몇 초만 썼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종종 있었어요. 와우. 그럼 다음 질문. 저기 뒤쪽에 네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죠? 맞아요.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핸드폰 들고 찍고 계신.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GV 때 많이 나왔던 질문으로 많이 나왔던 장면이기는 한데 바나나랑 방울토마토가 신태호를 인식하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캐릭터는 왜 무슨 이유로 멀쩡한 바나나랑 방울토마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바나나랑 방울토마토를 받게 되는지 캐릭터가 되게 단순해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실제로 냉장고에 바나나하고 방울토마토를 없어서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가 무슨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깔아주려고 했었던 그 영화 스토리 징계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밑밥을 깔아주려고 하는 그 뉘앙스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누구 무슨 약간 같이 사는 동물이랑 뭐 이렇게 밥을 한번 먹여주고 간다는 느낌을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필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준 거죠. 그런 비밀이.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아까 전에 질문 못하셨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시퀀스에 나온 그 알터 이고 발행자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 본인이 힘들 때마다 스스로의 또 다른 내가 나타나서 날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아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시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대사를 쓴 이유가 제가 좀 영감을 많이 받는 심리학 박사 조던 B. 페터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터슨 어떤 인터뷰에서 과학자들의 증거물로 얘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우리 몸을 아니면 우리 상황을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던져버리고 그 상황이 스트레스 호르몬인가 어떤 스트레스 요소를 심리적으로 건드리면 전제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었던 우리 유전자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텐셜은 우리 유전 안에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찬물로 들어가지 않는 그 찬물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 건지 우리 유전이 작동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환경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최대한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끝까지 가면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우리를 마주하게 되고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됐었던 계기들이 제가 레토를 찍고 나서 너무나 폭풍처럼 일했던 상황들이 많이 왔었고 그 안에서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 상황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극복해 나가고 어느 정도 마무리해 나가고 뭔가 해내고 있다는 거를 저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영화를 찍게 됐는데 전혀 너무 힘들게 못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위로를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한테 얘기하듯이 위로됐다는 걸 하니까 고맙죠.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해서 더 많은 질문들을 받고 싶지만 이제 슬슬 끝낼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을 위해서 뭔가 본인의 일상과 본인의 추억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울림이랑 그리고 감동을 주신 것 같아서 진짜 예술가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감상하신 로그인 벨지움 더욱 많은 분들에게 친구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님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우선은 이미 뭐 사실 개봉한 지도 1년 반도 되지도 않았고 솔직히 넷플릭스에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런 극장에서 영화를 좀 더 좋은 영화에서 출연한 거를 보여드려야 됐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린클레 영화제 관계자분들도 같이 계시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봄을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